그러니까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등기는 권리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권 등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럼 소유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건 뭐냐? 근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과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있다라고 하는 추정력 정도예요. 추정력. 추정된다라는 것과 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이제 추정력에 불과한 그 등기를 그냥 권리다라고, 권리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 또는 매매를 했다 이렇게 등기 갖고 있잖아요, 소유권을. 그러면 그 원인된 등기, 상속, 매매 이런 것들이 무효다라고 하면은 그 현재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법적으로 원인무효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원인무효. 그 원인이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남양주 니코틴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내용이죠. 이게 여자가 이제 내연남하고 짜고 남편을 죽였는데, 살해했는데, 그 수단이 이제 니코틴 원액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이렇게 회자됐죠. 아, 이게 니코틴으로 사람이 죽는구나. 라고 해서 되게 그때 대서특필되고 그랬는데, 그 형사재판까지 가서 2심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이제 선고됐죠. 그런데 그 뒤에 그 민사재판이 하나 선고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 결과를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민사재판 결과를 보고. 어떤 민사재판이냐라고 하면은 그 살해된 사람의 조카되는 사람이 아파트 그 살해된 사람의 아파트를 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 건데 돌려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취득을 했냐라고 이렇게 거슬러 보게 되면은 그 살해된 사람 이제 죽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부인 앞으로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부인 앞으로. 이제 정식 부인이죠. 부인 앞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부인이 바로 다른 사람한테 아파트를 팔아버렸던 그런 사건에서 그 조카되는 사람이 자기가 상속인인데 지금 그 부인의 상속은 무효다라는 거예요. 부인의 상속은 무효다. 왜냐하면은 그 부인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혼인신고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혼인신고가 두 사람이 합의해서 된 게 아니라 여자 혼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무효다. 혼인신고 자체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우자인 것처럼 뭐 호적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인 것처럼 돼 있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상속이 일어났는데 그 상속이 무효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인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한테 아파트를 산 사람도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적법한 상속인, 그 사건에서는 조카거든요. 살해된 사람의 조카, 그거 이제 다른 형제가 없이 아마 조카가 유일한 상속인이었던가 봅니다. 그 조카가 소송을 하게 되면은 뺏기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민사재판의 결과가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판결문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게 상속이 무효인 그 근거가, 상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그 근거,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사건은 이제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였고요. 그죠?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여서 상속이 무효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혼인신고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하더라도 또 무효가 될 소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속법에 보면, 민법 상속편이죠. 민법 상속편에 보면은 지금 몇 조냐?
네, 1004조. 상속인의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의로 이런 그 사람을 살해해가지고 상속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상속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상속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혼인신고가 제대로 돼 있어서 그 문제가 없이 돼 있는 적법한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게 되면은 상속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 부인한테 아파트를 산 사람은 소유권 취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결과가 이른다. 그 다음 만약에 뭐 그런 물건이 역시 경매로 나더라도, 경매로 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경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별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등기의 공신력, 원인 무효 이런 법리들 자체가 경매법,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그런 법리들이 아니라 아까 피라미드 구조에서 하부에 있는 기초 법리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매에서 꽤나 많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꽤나 많아요. 그 다음 사례가 지금 오늘 뭐 천안에 왔는데 천안 사건이네 보니까 개명 절차를 이용한 천안 대출 사기 사건이라 가지고 신방동이라고 있는 모양이죠. 신방동. 거기에 이제 그 시가 한 150억 상당의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기범들이 사기 대상으로 찍었어요. 그걸 가지고 대출 받아야겠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법을 어떻게 썼느냐. 그게 이제 물건이 왜 이제 사기 범행 대상이 됐냐면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요. 오랫동안 거래가 없고 등기부를 보니까 그 주민번호도 없고요. 옛날 등기부 있잖아요. 옛날 등기에는 주민번호를 안 썼거든요. 주민번호도 없고 그래서 이게 신원 확인이 조금 이제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사기범 일당 중에 나이가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사람한테 그 개명을 하게 해가지고 그 등기부상의 이름이 이제 홍길동이었다면 그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기범 일당 한 사람이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행세를 한 거죠, 이제. 내가 홍길동이요. 라고 해서 행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대출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한 쿠션을 더 넣어서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대출이 일어난 겁니다. 새마을금고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37억을 대출받았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소유권 법인이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서 법인이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이 이전 등기가 원의무효 아니겠습니까? 팔지도 않았는데 등기가 일어났으니까 원의무효잖아요. 그 다음에 원의무효인 소유권 등기에서 다시 저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저당권도 원의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저당을 뺏기는 거죠. 법적으로는 저당권 말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법한 소유권자 홍길동은 나중에 다 지울 수 있는 저당권도 지우고 법인 앞으로 넘어간 이전 등기도 다 지우고 해서 다 돌려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뭔가 거래를 해도 공신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왜? 등기는 그냥 추정력일 뿐이기 때문에. 등기는 권리 자체가 아니라 추정력일 뿐이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그걸 뿐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쨌든 현행 제도상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진정한 권리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등기 자체가 이게 허술을 할 수 있다. 등기 자체가 허술을 할 수 있다. 진정한 소유자를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을 줄 정도로 등기가 완전하지 않다. 라고 하는 점 때문에 등기 공신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도가. 그 만약에 새마을금고가 만약에 저당권 가지고 경매 넣었다 칩시다. 그죠?
칩시다. 그러면 낙살받은 사람 보호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의 어떤 의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례 등기 공신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매뿐 아니라 우리가 일반 매매라든지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각종 등기를 이제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등기란 것은 아까처럼 권리가 아니라 그냥 권리를 추정하는 효력이 있는 정도의 권리의 껍데기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권리의 껍데기. 그래서 항상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뭔가 이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되겠죠. 사는 사람, 또 돈 빌려주고 저당권 잡는 사람, 이런 이제 권리 취득자는 권리를 처분하는 사람, 파는 사람, 그 다음에 등기 저당권 설정자, 권리 처분하는 사람의 권리가 과연 유효한 것이냐, 전혀 의문이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한 1, 2천만 원 이렇게 이런 정도의 거래면 사실은 1, 2천만 원 가지고 온갖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 그 어떤 명운을 건 10억, 또 어떤 사람한테는 100억, 이렇게 명운을 건 이런 부동산 거래를 껍데기에 불과한 등기를 전적으로 믿으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좀 꼼꼼한 금융기관 같으면 체크를 해봐요. 이게 왜 이제 우리가 신방동 토지가 대상이 됐냐면 등기부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등기부가 너무 깨끗한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등기부가 뭔가 이렇게 저당도 잡혀 있고 있다가 지워지고 이렇게 하면 그 금융회사들은 노련한 데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허접한 데도 있지만 금융회사도 수준이 높은 데가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요.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사고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과연 이 사람들이 권리취득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당권자 같은 사람들, 지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을 좀 해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부동산이 진정한 소유자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의심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큰 돈이 나갈 때는. 근데 이 물건은 그런 그 등기 자체가 깨끗했기 때문에 확인할 만한 방법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사기꾼들한테는. 조사해도 조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등기 공신력이 이게 한계가 있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일반 거래를 하실 때나 경매를 하실 때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련 판례들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모유가 될 만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 경매에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낙찰받아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소송이 들어와요. 그럼 경매가 무효니까 돌려줘. 등기 돌려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 등기가 무효냐라고 봤더니 저당권이 무효인 거예요. 저당권 자체가. 저당권은 남아있는데 돈은 다 갚아졌다는 겁니다. 껍데기인 저당권이죠.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부종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저당권의 부종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저당권은 그 저당권의 기초가 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부종성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실무적으로는 저당권을 말소 안 하고 놔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빚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면. 그거 저당권 지우면 또 책 압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제법 이제 큰 거액의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거액의 저당권이 있으면 사람들이 돈 들여가지고 압류하기 아까운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은 빚이 많아서 이제 내가 뭘 해봐야 잘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려고 실제로는 빚을 다 갚았는데 그리고 빚을 갚으면서 확인서도 다 받습니다. 완결됐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당권 말소해 준다. 이런 확인서를 다 받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거는 조금 보류하자. 저당권 말소는 보류하자. 근데 채권자야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그죠? 돈 다 받았지. 그 다음에 뭐 자기한테 손해되는 게 없으니까 저당권 말소 안 하고 그대로 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저당권이 어떤 연유든 그게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실행이 되는 경우가. 뭐 저기 채권자가 뭐 죽는다든지 사연을 모를 때요. 그러면 이제 슬그머니 해서 들어와요. 저당권이 경매가 채권이 남아 있는 것처럼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저기 경매는 진행되는 거죠. 누군가 이의가 없으면.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뭐 상속인이나 뭐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저당권 다 끝난 걸, 채권이 다 소멸되고 끝난 것을 껍데기뿐인 저당권이라서 무효인 것을 경매에 넣었으니까 경매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은 지는 거죠. 낙찰을 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그게 두 사람 간에 짤 수도 있고요. 채권 채무자 간에 짤 수도 있어요. 나눠 먹기 식으로. 서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제가 이제 뭐, 경매 공신력 이래가지고, 그런, 법리도 좀 말씀드렸는데,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간에 경매 일정 부분 공신력이 인정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고 해서 뭐, 등기에 공신력이 있는, 등기에 공신력이 부여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에 비해서 임의경매는 훨씬 더 경매 공신력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보호가 되는 영역이 더 적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 무효가 훨씬 자주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에 임한다라고 하면 이게 차라리 임의 경매보다는 차라리 강제 경매가 조금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고.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등기 공신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예방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그런 정도 생각은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내가 뭐라도 돈이라도 돌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경매 대금, 낙찰 대금이잖아요. 이거라도 돌려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경매를 위해서는 그 배당이 금융회사한테 돌아가는 그런, 경우. 일반 사인이 아니라요. 금융회사한테 배당이 돌아가는 경우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뭐가 잘못되면 플랜 B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플랜 B라는 측면에서 경매가 무효가 되면 내가 돈이라도 돌려받아야지. 그런데 내 돈 받은 사람은 누굴까? 누가 되나? 그럼 배당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경매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운을 건, 자기의 재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경매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하죠. 많이 못하죠.